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괴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소식은 모두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각자 체제 유지하며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해야 한다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리, 북경, 서울 물리적으로 다 같은 땅 위에 있죠. 서울에서 파리까지 운전해 가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땅은 끊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땅이 끊어진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는 우리와 떨어져 있고 세계는 저 멀리 바깥에 있죠. 그렇게 나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조건은 정신을 한계 있습니다.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처음 보는 백인을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건 그들의 평균 지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져서가 아니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북경,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그 상상의 단절이 없어져야 한다. 중고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이 대륙의 땅끝까지 횡단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변방의식을 덜치고 세계인으로 보편의식을 갖는 출발점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통일이 가져다 줄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상상까지 품어주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도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대목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은 참석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거의 5년입니다.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4년이 아니고 아직. 죄송합니다. 죄송까지야. 예. 이것보다 비장한 방식으로 다짐이 있을 수 있나. 예. 대통령으로는 이제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렇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더 큰 화제는 대통령의 추도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울컥한다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 어제 하이라이트는 노건호 씨였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화제였습니다. 네. 유가족 대표에서 감사 인사말 전하려고 단상에 올랐는데 새로운 헤어스타일 보였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헤어가 있어야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스타일이 일종의 헤어 없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예. 탈모 때문에 그랬다고. 예. 네, 정치적인 의사표시나 사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스타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어서 아예 밀었다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이 공식선상에서 했어요.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병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탈모인들에게 이제 위로를 일단 보내고 나도 동병상련을 겪었다. 연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난 다시 난다. 네. 메롱이죠, 메롱. 위로와 메롱.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고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 친구가 약속한다고 대통령이 돼서 처음 참석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대단히 비장한 자리예요,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전국 생중계 되고 있고. 여기서 탈모 유머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영미권에서는 원래 장례식에서 혹은 추도식에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던지고 그게 오히려 고인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추도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단정해야지 이렇게 자기 머리 가지고 유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 만약에 노건호 씨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평생 먹으려고 하루에 다 먹었단 말이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말머리를 그런 자리에서 탈모 이야기로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흔치 않아서 이국적이다. 다른 나라가 별로 안 떠올라갔어요. 네, 여유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과거 때를 비교해 보면요. 과거 이 발언이 한번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왔을 때 그 NLL 가지고 근데 이걸 또 비꼬 와서 반어적으로 대인의 풍모라고. 네, 진정 대인배 풍모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풍자적 화법을 구사할 줄 아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탈모 유머를 썼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뭐 누구한테 덕볼 생각도 없고 눈치 볼 생각도 없고 그런 배짱이나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려할 게 많잖아요. 눈치 볼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너무 많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국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근본이 없는 뜬금없는 고백을 이렇게 잡놈 이런 사람 좀 돼야지 이렇게 막 던지면서 사는 거거든요. 뭐 어때? 이러면서 웃기는 게 좋은 거잖아 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같은 과인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묘한 지점에 닮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리와 상관없이 자기 유머를 막 던져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그까지 공격 많이 받았었죠. 예. 노건호 씨가 뭐 절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해도 걸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혼자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혼자서 하여튼 좀 즐거웠습니다. 예. 이런 거죠. 친노와 탈모의 만남? 다음 뉴스 추천해 주십시오. 네, 다시 난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요. 두고 봐야 알죠. 네. 네, 어제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에 남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가슴 왼편에는 수번 503번이 적힌 동그란 플라스틱 배지를 달았습니다. 수번 위에는 나대 불츠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번 사건 공범들을 표시하는 말이고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글자들을 압축한 뜻이라고 합니다. 혐의를 정한 거군요. 네. 이게 어디다 한번 얘기했지만 참 대단한 의원이자 의원이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에 오후에 뭐 추도식과 최초의 공판 전직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취임한 대통령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영화를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만들면 우연의 남발이라고 욕먹어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더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수갑을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네, 출석할 때 그렇게 원래 했죠.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갑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왜냐면은 이거 가리게 해주거든요. 네, 통상 이제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네. 사건 관련자들은요. 호송관들이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가리게 해줘요. 물어도 보고 가리겠냐고. 굳이 안 가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은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감든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용도 있다고 해요. 조윤선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 옷으로 이렇게 옷으로, 예, 예. 갈았던 것 코트 같아요. 같은 자켓으로요. 그렇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본인 의식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 자, 이 수갑을 봐라.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수갑을 통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봐라, 내가 이렇게 수갑까지 찼다. 난 죄 없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여전히. 수갑을 통해서, 수갑을 일부러 드러냈네. 네, 선택한 거죠. 그 네.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 최순실 씨는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법정에서. 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한 사람의 인상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혐의들을 어떻게, 대처나가고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조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오랜 기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제가 오래 받아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오랜 기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서 이 워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요. 미르 K 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WK 용역 수수 때문에 만들었다. 네. 거기서 글로 돈을 빼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인식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은 그래서 5년 안에 소진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뇌물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진 논지 같은데, 아니, 누가 미르 K 재단 재산을 임기 내에 소진하려고 했다고 몰아친 적이 없잖아요, 일단. 네, 현지 주머니에 들어온 돈 한 푼도 없다. 그 논리죠. 네. 그러니까 미르 K 재단을 만든 게 임기 2년 남겨놓고니까 5년 내에 소진될 수 없다는 건 사실관계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임기 내에 다 소진하려고 했지.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혐의를 스스로 씌운 다음에 스스로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무도 그런 주장 안 했는데.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임기 중에 다 못 쓴다는 게 뇌물이 아니라는 무슨 반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아서 다 못 쓰면 뇌물이 안 된다는 법리가 있나요? 저는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고,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부인 못하는 거죠. 블랙리스트 1년의 과정 전부를 책임을 묻는 거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을 뿐인데 그 자식이 나중에 살인범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냐. 본인은 무릎을 친 비유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아마 살인범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뭐 문체부들의 실무자들을 이야기하는 조윤선 것 같습니다. 장관이나 이런 그런 부하 직원을 의미하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자신은 뭐 그냥 대통령으로서 문제 있다고 한번 지적했을 뿐인 어머니 이 정도로 비유한 것 같은데 일단 비유가 아주 안 좋아요. 이 비유 자체가 아주 나쁜 상상을 하게 하는 나쁜 비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 뭐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 살인범을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살인을 하고 교사까지 한 엄마니까 더 나쁘게 상상이 되거든요. 네, 지시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거죠. 문제단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네. 말이 지시지 그러면 뭐 편하게 농담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안 좋고 논리 전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본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듣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논지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훌륭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다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구멍이 많은 논지여서 이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한테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해서 제2기 특별조사위 꾸리겠다라는 조선일보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어렵다고 봐서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해서는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걸리고 조선일보는 참 세월호 재조사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대통령의 의지를 그만큼 보여주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동안 세월호에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도 그렇고 세월호를 재조사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어요.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여하간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조위를 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미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감사원이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발표했는데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정적 입장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잠깐 문제 제기됐었는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핵심적인 요직에 실제로 지난 10년간 4대강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4대강 업무를 진행시킨 관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감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감사를 할 자리에 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이 4대강 관련 일을 지켜본 전문가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감사원 내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 자체도 거꾸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 감사를 3번이나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은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주요 장관들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요. 오늘 총리 청문회 하는 거죠? 예. 네, 오늘 내일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네, 그냥 지금 뭉개고는 있는 건데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총리 인준 얘기 나오겠죠? 네, 총리 인준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낙연 후보자가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 일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진 사퇴 촉구하고. 보이콧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이제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정권을 흔드는 방식이, 강요들,
예, 구성할 때 이런 청문회 때 한두 명 낙마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도 좀 달래고 힘이 빠진 지지자들도 좀 결속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제가 보기엔 어렵다 보니까 보이콧 얘기하지만 청문위원이 총 13명인데 자유한국당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원 다 보이콧해도 청문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막 해야 되는데 상대 정당 혹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런 공격을 할 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이콧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이콧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물론 표결 절차도 남아있긴 한데요. 이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이기 때문에 예. 현재 국회 지형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여하간 청문회 참여해서 따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관한하는. 자, 제목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 새로운 완전한 유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이영숙 씨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정이도 나온다고 하고 저희도 좀 이 지금까지 나온 유해들 관련해서 좀 모아서 한 번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뺑뺑뺑 돌아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할 시간 여유가 생긴. 당도 걱정했다가 본인 스스로 걱정했다가 후보 걱정했다가 그죠? 이제 나라 걱정을 여유가 조금 생기셨죠, 당에도. 아, 그럼요. 예.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마치 대선 반쯤 이긴 당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선에서 하여튼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과분하게 사랑과 신뢰를 주셨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예, 민주당이 분위기 좋은 게 너무 당연해. 거기 제껴놓고 보자면 다른 모든 정당 중에 바른정당에서 제일 긍정적인 뉴스. 가 많습니다. 예. 예. 으쌰으쌰 한다는 분위기. 예. 그리고 뭐 당이 막 젊어지려고 노력한다는 분위기. 예. 다른 당은 막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렇죠. 저희 당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정말 잘해보자. 국민들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쨌든 갚아보자. 뭐 이거니까. 이게 이제 그래봐야 사위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판에 대역전이죠, 사실. 대역전이 맞습니다. 네. 예. 이거 1% 2% 득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다가 대역전이라고 볼 수 있죠. 며칠 만에. 예, 단 며칠 만에.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잘한다는 응원도 생기고 네. 당신들이 합리적인 보수로 성장해줘야 되는 기대도 있고 뭐 젊은 층도 막 호응도 있고 신날 요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막 아쉬운 마음 그리고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그거 너무 후회된다. 당신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찍어주는 건데 하면서 막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신이 난 거가 느껴져요. 네, 바른정당에서는.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오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노무현 추도식에 참석했던 뭐 이야기 잠깐 또 하고, 2주차예요, 2주차. 네. 참 2주인데 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2주차 평가도 한번 개인적인 관점에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인상적이었다거나 지난 시간에 1주차 됐을 때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겁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근데 뭐 그때는 일주일이니까 2주면 좀 흥분도 좀 가라앉고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차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잘했던 것들. 전 또 여성이라서 특히 네. 그런지 과거 정부들은 보면은 여성 인사 배려한다 이런 굉장히 배려라는 말도 참 듣기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는 자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었죠. 예. 여성부하고 예, 여성부. 사실 박근혜 여가부, 정부는 여성부 말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딱 여가부는, 하나 예. 환경부 장관을 주셨지만 굉장히 말 많고 탈 많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성들 진로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히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는 뭐 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았죠. 한마디로 예. 말해서.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인사수석을 줬어요. 아, 이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수석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를 지면 다 지는 거잖아요. 인사가 막강한 많다고. 자리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막강한 자리죠. 거기 다 줄 서죠. 네, 인사수석. 상당히 굉장히 놀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조현옥 인사수석. 예, 기억하셔야 외무장관, 됩니다. 예. 외무장관 자리를 줬잖아요. 예, 힘 있는 자리죠. 외무장관. 아니, 지금 외무장관 여성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이제 물론 보훈처장도 사실 네. 그쪽에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는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야, 숫자만 정말, 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길을 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저도 인사수석에 이렇게 맨 처음 발표한 인사인데 인사수석 여성이 가는 걸 보고 인사수석 여성이 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없었어요. 이건 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이라서 조금 여성 자랑을 하면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훨씬 네. 더 좀 그런 여성들이 보면 조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은 그게 이제 연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그런 거에서부터 무관하게 굉장히 사람의 능력과 자질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혹시 좀 물론 발표도 그렇게 했죠. 여성 수석을 쓴 거는 그런 것을 감안한 거다 한 거니까 굉장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인사가 이제 힘든 임명이었다고 봐요. 네. 통상적으로 하기 힘든. 예.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죠.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근데 여성이어서 안 된다고 할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리고 이거 송현옥 수석을 네.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었어요. 근데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조현옥 분인데. 수석을요? 예. 조현옥 수석. 예. 네. 이분을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고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진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굉장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성의 인재 발굴 이런 데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렇군요. 언제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인재를 쓰는 것이 그냥 요식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자리를 주는구나. 네. 이게 다가왔다. 예. 네, 그건 아직 특별히 이 대목을 지목했던 정치인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으네요. 네. 그럼 본인이 처음으로 지원한 것으로 네.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봉하마을이 좋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추도사가 참 이렇게 구절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네.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네, 안 오는 오겠다. 날이다. 네. 끝내고 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이 얘기는 이제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안 오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추도식은 안 그래서 오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제 해석은 문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진보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그런 굉장히 의미 좋게 들었어요. 예. 그 말씀을. 그래서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돌아오겠다. 뭐 이런 다짐인 거죠. 네. 네. 그전엔 내가 여기 안 와. 네. 네. 굉장히 비장한 다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이 공약이었거든요. 맞아요. 모두의 근데 대통령. 100%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걸 권했을 때 본인이 그 좋은 말이다라고 하고 택하긴 택하셨는데 사실 100% 대한민국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굉장히 아쉬웠는데. 예, 아쉬웠는데 진짜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진보 진영의 후보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저는 정말 진보 보수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로 인상적이셨고 2주차야. 네. 이제 총합에서 베스트 3. 네. 세 번째 정도 얘기하셔야 이게. 예, 그런가요? 한 6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3개만 얘기하죠 그냥. 소통하고 하여튼 시민들, 국민들 누구나 지금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연차를 쓰고 내려가시면서 연차를 쓰고 대통령 연차 있는 거 처음 알았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 나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어요. 네. 굳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연차는 써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가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구도. 근데 이제 사실 연차를 연차를 쓰고 갔다. 그리고 연차를 쓰고 내려가면 그냥 조용히 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공식적인 일정은 수행한 거거든요. 사실상 시민들도 그렇죠. 만나고 소통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연차라는 걸 쓰고 또 내려가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 5.18에서 네. 그 아버지가 네. 자기가 출산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태어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유가족이. 사망한 유족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한 20m 쫓아갔다고 뭐 뉴스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쫓아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화면도 보셨어요 한번? 저희는 화면은 잘 못 보고 맨날 저기 핸드폰 기사로만. 뉴스로 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을 멀리 느끼지 않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서 드러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2주 정도 겪어보시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되죠. 그렇게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해요. 진보냐 보수냐 그걸 너무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면 되고 꼭 뭐 진보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진보 진영도 버리고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보수 진영도 버리는 그런 나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당이 하나만 있어야 되죠. 여하간 전반적으로 2주차는 하여튼 1주차 마찬가지로 좋게 평가하시는 네. 거고, 네, 종합적으로. 자, 그러면 좀 까칠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4대강 있잖아요, 4대강. 네. 4대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2007년이요, 그쵸. 그때부터도 계속 비판적으로. 사실 4대강이라기보다 처음 2007년에는 대운하였죠. 대운하였죠. 네, 그땐 4대강이 아니고 네. 대운하였는데. 나중엔 변장 대운하라고. 예, 근데 그랬었죠. 그때 2007년에 이 대운하 안 된다라고 거의 매일 기자회견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유승민, 이혜원이 맨날 기자회견 한다고 그 MB 대통령이 무지하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나 감사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다 끝났는데. 그리고 뭐 감옥 보내자는 얘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발이 있어요. 실제. 근데 어제 저희 방송 노회찬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4대강을 감사를 그렇게 제대로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약점, 뭐 최순실이라든지 그 약점을 지고서 보험 성격으로 계속 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의 본인 입장에서의 추정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왜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을 충분히 좀 더 강도 높게, 왜냐면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감사를 여러 번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이야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거니까 제하고 나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서 총체적인 부실이고 또 기업들 담합도 있었다고 했지만 아주 솜방망이로 지나갔단 말이죠. 이 전반적인 4대강 이야기를 좀 해봐 주세요. 일단 이명박 정부 때
초기 이명박 정부의 두 번의 감사가 있었잖아요. 예. 한 번은 상당히 이제 초기였고 한 번은 거의 말기였는데 2012년이니까 마지막 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있었던 거는 뭐 아무 문제 없다로 결론 났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감사고요. 그건 셀프 감사는 그건 예.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셀프 감사는 뭐 훌륭하다라고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뭐 논외로 하는 거고. 대통령 임기 초기인데 게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거의 마지막 해에 났던 12년에 시작됐던 그 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감사인데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났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시절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박근혜의 힘이 더 셀 때였어요. 근데 시작은 5월에 됐기 때문에 예. 마지막 결론만 그때 났던 거지 감사의 모든 그 과정은 이명박 대통령님이 계실 때 거의 모든 게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 껍데기만 씌울 때가 이제 인수위 시절이었던 거죠. 예. 근데도 그때 여러 가지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죠. 네, 총체적 부실이고 이게 수질도 악화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총망라해서 짚어놨어요. 예. 근데 그 감사가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게 5년 전입니다, 벌써. 네. 수질 나빠진다고 한 게 이미.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2013년에 있었던 감사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감사였어요. 담합이 있었냐 없었냐. 네. 그다음에 이 비용이 적절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4대강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 비용이 너무 부풀려졌고 쓸데없는 그렇죠.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고 이거 담합을 방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담합이- 부실에 담합까지 있었다. 담합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다라는 게 감사의 결과였어요. 예. 그러면 담합은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굉장히 세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벌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방조했다라고 하면은 방조한 공무원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뭐 나쁘게까지 얘기하면 공범이라고까지 의심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왜 갔느냐에 그랬을까? 대해서는 예. 이제 노회찬 의원님은 예. 그런 이유가 있었다. 최순실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이제 잡힌 게 있었다라고 이전 정부가 앞으로 다음 정부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있었어요. 뭐 예. 괴담 수준으로. 그렇죠. 제가 뭐 본 건 아니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괴담을 들으셨나요? 제가 못 오. 들은 괴담을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2007년 이후에 예. 2010년쯤이었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당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단독 회동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후계에 대한 미략이 있지 않았느냐. 아, 그런 얘기 나왔었죠, 언론에서도.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두 분 간에 서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바터가. 아, 뭐 이런 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내가 당신이 대통령인 차기가 되더라도 이런 거는 보여주고 그럼 나는 이런 거를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통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뭐 보지 않은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예. 통상 정치인 간에 그런 이제 만약에 뭐 미략이 있다면 예. 하는 거는 나는 당신을 밀어주고 당신은 나를 보장해주고 주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이 있었고. 추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녔었죠. 네, 예. 많았죠. 왜냐하면은 두 분이 만나고 나서 딱히 무슨 대단한 무슨 이야기가 왔는지 보도된 적도 없고. 그때. 근데 그래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소위 사자방이라는 거, 예.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예. 방산비리 이게 수사는 했지만 뭐 하나 처벌받은 게 제대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자원외교도 보세요. 수백억을 국민 세금을 날린 거잖아요. 수조요, 수조. 네. 근데 예. 누가 처벌을 받았어요? 없어요. 무죄 났잖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사실은. 뭐 다이아몬드 강사 막 어떻게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근데 그 뭐 무슨 공사 사장님들 1심에서 다 무죄 났어요. 맞습니다.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면 끝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네. 한번 수사한 거는 뚜껑 덮어버렸으면 다시 그러니까요. 뚜껑 안 연다. 근데 지금 일사부재리. 이제 네. 모 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미 다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끝났는데 다시 여는 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러잖아요.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쥐었다가 권력을 이제 그 임기가 끝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있을 때 이 사건을 다루어서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서 일사부절이 혹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만들어 두는 게 추후에 다른 정권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게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런 반상을 가지고 막 사자방을 오히려 초반에 막 만들어내고 감사도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비슷한 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특정 기관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세무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왜요? 제가 이제 기재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 그 기관이 피감 기관이잖아요. 예. 뭔가 누구를 봐주고 싶으면 예. 한번 조사를 했다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불가능하게 딱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허.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을 봐주고 싶어요. 예. 그럼 A라는 기업을 그냥 세무조사를 합니다. 예. 해가지고 별 혐의 없네 하고 딱 혹은 종결을 해요. 아주 약한 것들 예. 빨리 잡아내고. 혐의 없네 하고 이제 종결을 해버리면 그걸 다시 재조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예. 제가 그 규정을 고치긴 했어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못해요. 본인 잘한 과거에는 거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런 관행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사자방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리고 사대강도 역시 잡는구나. 이런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쑥 다루는 척 하다가 쑥 사라졌어요.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고 기업들도 아주 약한 정도의 벌금. 방산 비리만 하더라도 번개 사업이라고 한때 유명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다고 이게 막 비리가 있네 없네 시끄럽던 거 쑥 들어가고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떠들썩할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건 떠들썩한 사건들을 제대로 짚는구나 했던 게 정권 초기였어요. 박근혜 정부에.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덮어졌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하자고 해도 이게 정치적 보복이다. 다 끝난 사건을 왜 감사 3번이나 했는데 감사를 3번 했지만 문제 있다고 결론 난 감사였는데 그게 문제 없다고 결론 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결론 난 감사를 오해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가짜뉴스가 되게 제일 좋은 네. 소재죠. 네. 정치적 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도 3번 했다. 재판도 받았다. 뭘 또 하느냐. 이건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진보에 속한 사람이든 보수에 속한 사람이든 그것 따져서 예를 들면 상대 진영이라서 건드리질 못하고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는 세우며 이런 일을 근절을 하겠습니까? 자꾸 봐주고 덮어주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은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4대강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재조사해야 된다고. 저희는 4대강이든 뭐든 진보 진영의 잘못이든 보수 진영의 잘못이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누구의 잘못이든 잘못은 찾아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만들자.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에도 소위 친이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 특임 장관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혼자 지도부셔가지고 네. 자꾸 발언하는 게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처럼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빨리 지도부를 뽑아야. 주 그분이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속상해하고 있어요. 짧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당대표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뭐 몇 분이 나온다고.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뭐 의원님 나가십니까? 저 고민해 보겠다고 제가 주변에 자꾸 압박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시는군요. 네. 당대표 그럼 되시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야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뭐. 되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떨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김무성 대표 네. 이번 바른정당 내에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정치적 타격을 입은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른정당 분들 몇 분하고 얘기해봤더니 다들 비슷하게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갑자기 인터넷상에 검색어로 노룩패스라고 가방. 예, 입국하면서 이 뭡니까 저 가방을 네. 그 캐리어를 수행원에게 예, 보지도 않고 던졌다고. 예, 굉장한 패스 감각이라고. 그 실검 1위 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컬링인가요? 미스터 컬링?
유승민 대표 꼭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주십시오.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김어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국민의당의 앞날에 대한 기사가 연일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박지원입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야. 요즘 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니까 전 국민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잘하셔가지고. 그죠? 특히 우리 김어준 총수가 수고하셨으니까 축하받아야죠. 앞으로 한 자리도 하셔야 되고. 네, 저는 정육부 장관 노리고 있습니다. 정육부.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에. 좋습니다. 예. 최근 2주간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매일 SNS에서 글을 남기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는 제가 익히 접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예, 이렇게 매일매일 칭찬을. 하냐고 물는데 왜 답변 안 해요? 매일매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 걸을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까지 2주가 됐지만. 네. 매일 하시는 것이 잘하고, 굽힌 걸 펴주고, 뚫린 걸, 막힌 걸 뚫려주고, 예. 가려운 거 긁어주고, 할 일을 하시면은 칭찬해야죠. 그렇군요. 언제든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과정에서야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은, 네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이 출범하는 대통령이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지,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면 김어준 총수죠. 네. 그러면 저라고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국민의당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리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정치를 또 국민의 도리로서 정치인으로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그 받은 대통령이 잘 하시면은 잘 하는 대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약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대안도 내는 것이 야당의 길 아닌가. 그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대표님은 97년 최초의 정권교체, 2002년 다 지켜보셨고, 그리고 또 2007년, 2012년 대선 패배도 지켜보셨고, 또 이번 대선도 겪어보셨고, 국민의당에서 사실 현역 중에 의원님만큼 이런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60년 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상 저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만은 음으로 양으로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 후로 2번 패배를 했고 이번에는 경쟁을 했지만 저는 누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아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생각했고 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든 정권교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것보다는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다는 것 그리고 가장 제가 바라는 햇볕 정책을 이어나가시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것. 세 번째는 제가 MB 박근혜 10년간 호남 소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러한 강한 불만 때문에 두 대통령으로부터 박지원을 감옥 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다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역 차별 정책이 불식돼 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원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건 안철수 후보건 참 잘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이 박수를 보내니까 재밌는 게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전향하느냐 전향하느냐 사람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써야 되겠지만은 뭐 애청자들이 쉽게 문바들은 너 이제 살려고 이쪽으로 붙느냐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참 아직도 우리 정치 수준이 거기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뭐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 민주당과 당을 합친다거나 또는 민주당에 입당하신다거나 혹은 뭐 입각 제의가 오면 받는다든가 평양 대사를 제의하면 하겠다든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니까. 아직 그러한 것도 빠르고 또 그런 얘기 나오기 너무 빠르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현재 잘못 와전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일부 지도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저는 대통령 선거 때도 바른정당 후보의 단일화, 자유한국당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옳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단 바른정당에서 요구하는 햇볕 정책을 포기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탈당해 주겠다. 나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내 부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탈당을 해주지 나의 정체성을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했고요. 자유한국당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살려내려고 하는 정치 집단인데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 후에도 일부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 그래서 제가 대선 패배의 총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이 박지원이가 사퇴를 했는데 가급적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세력과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비록 그분들의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절대적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정하지만 때로는 협력은 할 수 있지만은 국회 의석상 어떻게 통합을 해서 같은 당을 하느냐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주승용, 김동철 이런 지도부 사람들이 통합 얘기를 하니까 동교동계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고문단들이 회의를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할 수 없다. 그러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일부가 차라리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하면은 민주당과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와전됐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시더라도 정대철 상임고문이 민주당과 통합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정리가 돼서 그러한 것은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말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강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차라리 통합한다고 하면은 민주당과 검토를 하자 하는 거지 민주당과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예. 또 그러고 지금 그러한 것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때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럴 때가 올까요? 올 수도 있을까요?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 제가 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우리 국민의당은 창당은 패권주의 청산도 있었지만은 양극단 세력으로 자꾸 투쟁 일변도의 정치이기 때문에 제3당의 필요성이 있다. 다당제가 필요하다. 예. 해서 창당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치인이 바른정당이건 국민의당이건 그쪽으로 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통합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불가능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정치는 가능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이제 대표님이 바른정당과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강도. 그것은 예.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죠. 불가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나 민주당과는 예. 정체성도 같고 네. 뿌리도 같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러한 다당제와 양당제의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김총수께서는 통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내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딱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질문 이미 드렸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가 오긴 오겠냐?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린 거죠. 예.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예.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렇게 큰 규모의 선거 한가운데 여러 번 계셔본 분이라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패했으니까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 대선이 뜻대로 안 굴러간 가장 큰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고 대표님 보시기에 패배한 사람이 자꾸 이유를 대는 것은 어제 보십시오. 커제가 알파고에게 패배하잖아요. 네. 이렇게 국민들은 명확한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자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 말은 저는 예. 국민의당 대표로서 안철수 후보 상임선대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라고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또 이러한 반성 속에서 앞으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표님은 충분히 책임을 지셨는데 후보는 바로 5년 후에 다시 나온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후보 차원에서의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후보가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니고요. 예. 저도 그 후로 예. 우연히 이 상가에서 안철수 후보를 조우해서 예. 왜 그러한 말씀이 나왔느냐. 예. 벌써 5년 후 이야기를 하느냐.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예. 라고 충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러하시고 예. 또 어제 예. 노무현 대통령 8주기 봉화를 가면서 비행기에 같이 탔어요. 예. 옆자리에 타서 본인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가까웠던 그 교수 그룹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예. 감사했다는 또 그러한 그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기자가 밖에서 듣고 썼는데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5년 후 또는 앞으로 당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선거 때 열심히 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무슨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즉각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 5년 후에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분들과 얘기 과정에서 들었는데 말씀했는데 기자들이 듣고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다니지만은 전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듣고 쓴 거는 잘못한 게 아니죠. 기자들이 못 들어온 걸 쓴 거야 잘못한 거지. 예. 그게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예. 방에서 하는 얘기를 소위 그 기자들 벽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문에다 대고 듣는데 그거 한 사람이 듣고 썼다고 예. 아주 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후에 결선 투표 없이 꼭 50% 득표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아직 기죽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정도 멘트를 했는데. 예. 저는 본인이 했는지 또 거기에 함께 식사하신 분들이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의사표시는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언행에 상당한 조심을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뭐 당장에 우리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대표로 나오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하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아쉬워하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만약에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과 같은 정체성과 기조와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한다면 그때도 안철수 전 의원을 도와주실 생각이십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긴 한데 제 말은 여전히 너무 앞서가는 얘기도 하고 한데 그러지 말고 제 그런 말은- 앞서가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여전히 왜냐하면 좋은 정치인이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당선돼서 오늘까지 딱 15일 됐어요. 예.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뭐 대통령을 내가 나온다 누가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그 준비하는 사람도 도둑질도 너무 급하죠. 도둑질도 너무 이제 15일 됐는데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해요. 아니, 제가 성공하는데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역시 안철수 의원은 좋은 정치인이고 내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좋은 정치인이고 예. 제가 도와줘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사람인 이상, 정치인인 이상 100% 다 좋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많은 점을 고쳐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니에요? 네. 저처럼 이렇게 똑떨어지게 얘기하세요. 질문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해도 내가 안 넘어가요. 김종수를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서울시장 나오면 괜찮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그건 뭐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저도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대표님은 농담 진담반으로 평양대사, 그러니까 대북 관계를 푸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평양대사 한다고 했다가 예, 큰일 났었죠. 한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혼났는데요. 예. 그게 왜 나쁩니까? 제 말은 그래요. 저도 2011년 예. 제가 주간 경영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북한 핵 문제가 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서 언젠가는 좋아져야 된다. 네. 그랬을 때 미국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표부, 우리도 일본과 수교하면서 대표부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지금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평화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뭐 체제 전복하지 않고 대화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문정인 특보도 좋은 얘기를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그런 대화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끝없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해가지고는 북한의 경제가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볼 때 북한의 개혁 개방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난 개혁 개방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이 트럼프 시진핑 회담 후 어떻게 됐든 제재 조치에 지금 가시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 무드가 있을 때, 대화 무드가 있을 때 김정은도 나와야 되고 북한 핵도 저는 폐기는 어려울 겁니다. 동결시키고 NPT에 가입해서 IAEA 조사받는 것이 좋지 저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때 저처럼 좋은 관계도 있고 또 사실 많이 알고 있고 한 사람이 평양대사 하면 좋잖아요. 제 말은 예. 평양대사라는 단어 자체야 뭐 여러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는데 대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데 역할을 하고 싶으시고 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맡기신다면 기꺼이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고 하실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이 온다면요. 가정을 하는 거죠. 아니 안 왔는데 왜 그걸 왔다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잖아요. 제안 좀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예. 하지만 온다면 아니 안 왔는데 왜 자꾸 온다면하고 물어봐. 대표님 제가 고생하신 대선이라 이렇게 야박하게 못하겠네요. 네. 야박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축하한다 하고 네. 우리 김총수 잘 되면은 나 좀 봐달라 하잖아요. 낙검수에서 같이 방송해가지고 자기들은 재판 끝나고 저는 5월 18일 날 5.18 행사도 못 가고 가서 재판 받았다니까요. 대표님 저도 아직도 남은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따질 아직도 많이 있고요. 바른정당하고 통합 문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일은 없는 거죠. 원내대표 전임 제가 볼 때는 예.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우리하고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왜 안 되는 일을 보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원내대표식이나 되는 분들이 두 분이나 연속으로 얘기를 하죠? 이 정서가 뭔가요? 그분은 또 그분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호남의 정서에 베이스하고 있는데 호남의 정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그건 질문보다 제 답변을 대신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당은 어떤 기본적인 전략입니까? 태도거나? 문제가 제가 지도부에도 있지 않고, 예. 청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낙연 지사 총리 후보자. 임명은 무난히 잘 통과될 거예요. 예. 보시기에 큰 문제는 없는 그분이 이상. 예. 제가 호영호재하고 가까운 사이인데요. 예. 그렇게 큰 무슨 하자가 있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괜히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총리가 빨리 들어서야 안정적으로 장관도 제청하고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해줄 때는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대표도 물러나셨고 큰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SNS만 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에 좀 고정적으로 출연을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면 하고 하루에 한 번 하라면 할게요. 하루에 한 번은 안 하실 것 같고. 예. 그 대신 출연료를 많이 주세요.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대표님? 스튜디오 나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벙커에도 한번 놀러 갈게. 그 대신 출연료 많이 줘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뉴스 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제가 악마라고 불렀다가 왜 악마라고 불렀는지 이유도 가물가물해요. 왜냐? 진행자가 몇 명이 바뀌고 사장이 2명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사이 혼자만 계속 살아남은 악마와 같은. 오늘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종편의 4대 천왕이다. 최다 출연이다. 하다가 지난 시간부터는 제가 종편의 원오브댐 패널에서 좀 격상됐다. 중요한 이슈를 메인 앵커가 얘기할 때 나오는 패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망급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나서 어제 방송을 그날 지난주 듣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서 소망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한 사람의 직급을 그렇게 자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좀 발령을 한번 내면 좀 일관성을 가지고. 중마왕 정도는 하시고 오늘 끝나야 오케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다면서요, 오늘. 시간이 저희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 오늘 시간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연락 안 해서 와버렸어요. 아침에 잠이나 푹 자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오신 김에 한 3분 정도만 짧게. 벌써 1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게 하려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어제 재판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이슈가 이슈니만큼. 근데 저는 어제 재판에서는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 가장 제 주목을 끌었던 건 유용화 변호사의 발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인가. 지금까지로 봐서는 기존에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면면을 여전히 이어가지 않을까.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얘기 있잖아요. 탄핵을 성공시킨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예, 어제도 약간은 뉘앙스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공범 관계, 최순실과 공범 관계를 상상으로 일어나는 거다. 공소장에 보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다는지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공소장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중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걸 안종범이나 정호성 등이 실현을 했고 예.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발설한 것은 아마도 최순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추론을 이제 가지고. 법률용어로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역할만 나눠서 하게 되면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손발 역할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다 공범이다라는 게 확립된 이론인데 예. 왜 변호사가 특히 검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상상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합리적 추론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간접 증거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또 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만약에 이런 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 역시 살인범이다. 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네, 표현인데 네. 인과관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사례로 드는 것이 너무 원인과 결과를 넓히게 되면 네.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했다. 이런 그렇죠. 식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살인자의 엄마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데 블랙리스트 사례죠. 관련해서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가 사실 좀 이상해요. 적절한 사례가 아니죠. 적절한 사례가 아닌데.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인 조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접 이 영화 문제다. 시제 변호사님 이대로. 시간 끝났어요. 진짜? 뭡니까 이게? 나 왜 부른 거야? 1분 정도만 마무리 시간을 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이 전면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뭐 임기 내에 돈을 소진할 수 없다. 저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뇌물 받고 돈 안 쓰고 조금씩 쓰면 뇌물 아닌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92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돈을 네. 어떻게 다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주머니에 챙긴 건 아니다. 처음부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데 뇌물을 그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돈을 다 못 쓴 거하고 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뇌물은. 나도 못 쓸 만큼 누가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사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전략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물자가. 앞으로 삼성과 관련한 뇌물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예. 박 전 대통령이 참고해야 할 모범 답안은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거기는 네.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이 수십 명이 그러니까 그거를 붙었잖아요. 가장 참조하고 싶어 할 건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빨리 속도를 내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속도는 좀 늦추는 그런 방안을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기는 교과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여기는 이해 안 가는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0만 페이지나 돼서 못 받는 그만하세요, 거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잠이나 좀 푹 잡시다. 아니 네. 오셨으니까 그래도 출연을 3분이라도 시켜드린 저희 제작진의 뭐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 오늘은 근데 짧은 시간에도 포인트 탁탁 짚었기 때문에 네. 중마왕까지. 중마왕까지. 알겠습니다. 양지열 중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제작진의 실수로 인해서 양지열 변호사가 사실은 그래도 5분 이상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이제 하도 처음부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핵심은 말하고 가셨고 대신 이분이 그 시간을 차지합니다. 과학 같은 소리 안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선은 끝났고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를 선별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기준들 그렇죠. 관상이라든가 예, 비과학적인. 예, 다 짚어봤어요. 대충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연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묘하게 당시 지지율과 유사한 네. 그렇게 연상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당황했었어요.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럼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안 불어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뭐. 예. 우연인 거죠, 우연. 우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일단 지금 대선 끝나고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주 동안 예. 가장 대중적인 것은 그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외모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근데 조국 수석 임명 때부터 시작돼버린 거죠. 그게. 네, 그 방금 제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예. 전혀 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여론조사 해봐야 합니다. 아, 예, 뭐 그러시든가요. 마음만 아프실 거예요. 리얼미터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든지 해야지 진짜. 예. 그래서 게다가 당선 이후에 이상하게 더 잘생겨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원래 그건 뭐 당선 효과죠. 예, 후광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보다는 대통령이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이건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때 외모가 컴플렉스였다고 말을 해서 모든 남성들 질타를 받고 또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잖아요, 직접. 자유한국당에서 성명해서 그건 좀 오바였고요. 디스하는 예. 모든 남성을 디스하는 그런 망언이었다라고. 그건 예. 그냥 농담으로 할 얘기를 진짜 그러니까요. 정당에서 성명으로 내버리면 어떡하나요? 그 감각은 진짜 이상한 감각이죠. 사실은 전 국민을 비하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조국 민정수석을 한번 뵀는데 그때 배바지 입고 좀 촌스러웠어요. 좀 그런 얘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지금 많이 나아지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변호도 있습니다. 배바지가 아니라 다리가 긴 것이다. 그 정도 다리를 길어봐라. 네.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많은 여성들이 변호를 해주길래 네, 제가 뭐 참 그렇네요, 기분이. 여하간 그리고 뭐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경우에는 네. 저희 누나랑 이제 같은 학교에 저희 누나가 한 학번 후배예요. 네. 그때 진짜로 그 여장을 하고 도망 다녔던 전설이 회자돼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네네. 꽃미남. 네, 소위. 그때 그래서 정말 여장을 그랬고. 해도 여장을 하면 당시 경찰이 못 알아보고 네. 그래서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 언론에 굉장히 많이 그 회자됐어요. 당시에 정말 회자가 됐었습니다. 꽃미남으로 실시간으로. 유명했던.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정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네, 좀 많이 떨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이분 포스가. 그분도 역시. 예. 네, 어떻게 이런 분을 여태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아웅산 수지. 네. 여사의 어떤 결기 같은 거. 플러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예, 그 편집장. 네네. 편집장이 보여주는 이제 전문성. 네. 네. 그 캐릭터의 호를 떠나서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중첩돼서 떠오른다. 네.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 커리어우먼이 성장해서 어떤 자리에 도달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또 다르죠. 예. 국제적으로 이렇게 놓으신 분은 무슨 주제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그 잘생김의 과학입니다. 잘생김의 과학. 네. 잘생김의 조건은 뭐냐? 과학으로 외모에 대한 기준이 그렇죠. 설명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주관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과학의 영역에서 평균해서 네. 뭐 그런 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눈과 눈 사이가 몇 센치면 뭐 뭐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몇 가지 동의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 하면 얼굴의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됩니다. 얼굴의 좌우대칭이 은근히 안 맞아요. 잘 안 사람들. 맞잖아요. 네, 은근히 안 맞고. 저는 특히 안 맞아요. 한쪽 눈 굉장히 찌그러집니다. 예, 뭐 다들 저도 잘 모르게. 아는 사실이고. 예.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 최대한 대칭이면 좋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밸런스가 네, 잡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공장장님 같이 이제 수염으로 얼굴을 죄다 가리는 경우는 대칭적으로 위장이 됩니다. 근데 사기죠. 예, 이거를 가려도 잘 가려지잖아요. 예, 한쪽이 찌그러집니다, 저는. 특히 눈을 보시면 한쪽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항상. 지금부터 유별나게 그러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요즘은 남자 외모가 화제니까 남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자의 잘생김의 포인트는 소위 T존입니다. T존이 어디예요? 이 T존은 이마와 눈썹, 코로 이어지는 이 T 모양의 선이 있죠. T는 이렇게. 팬티만 알고 있는데. 예. 눈썹과 콧대로 이어지는 이게 영어로 T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T존 부분이 선과 각이 명확하면 직각을 이루면? 예, 선과 각이 명확하면 이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성미가 살아나요. 그러고 보니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예. 완전 직각 아닙니까? 물론 예. 뭐 가상의 이제 뭡니까? 인형이지만 그분들 눈썹 짙고 직선이고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섹시해 보이지는 않는 게 문제인데. 그건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조국 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이 T존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 있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보니까 원종우 씨는 원형이네요. 아닙니다. 제 콧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살이 쪄서 그렇지. 제 콧대야말로 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적인 그런 콧대죠. 네. 반면에 동장대님은 콧대가 참 많이 죽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여자들이 이쪽이 발달하면 중성적인 매력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인지한다? 예,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호르몬 영향이 받습니다,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네. 맞습니다. 틸다 스윈튼이라고 설국열차 나왔던, 네네. 설국열차는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 여성, 유명한. 이분이 이제 이 T존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라. 그래서 중성적인. 그렇죠.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유존이라고 하는데, 예. 눈 바깥부터 턱선까지가 관건입니다. 얼굴 둥그런 선. 남성, 여성을 미인으로 인식할 때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기준이. 예. 왜냐하면 눈 바깥에서 턱선이요? 네네. 눈 달걀형 바깥에서. 소위 말하는 달걀형 V자형. 어쨌든 이 선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된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이게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봄으로써 그런 얼굴을 봄으로써 저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식이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생식을 하기 좋은 물론 상대다. 그걸 검사해서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유전자 관점에서 그렇게 느끼고 끌리게 네. 된다. 그래서 여성이 V라인을 그렇게 찾는 것 같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다.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좀 과하긴 하지만 요즘은.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그 입술도 도톰해진다고 하는데 공장장님이 입술이 참 도톰하세요. 그쵸, 썰어서 먹을 수 있겠다고 싶은. 예,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남자들한테. 예, 뭐 저희 사생활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사진 찍자. 네. 그리고, 막 술 한잔 하자. 네. 맥주 한잔 합시다. 막걸리 좋잖아요. 이런 남자분들이 유독 많아요. 중년 남성들이. 중년 남성들이 네. 본인도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어떤 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적으로 끌리고 있는 거죠. 여하간 그런 분들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아니 유독 남성분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네. 술 한잔 하자고. 네.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왜 제가 당신과 술을 먹어야 하나요?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걸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과학적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게 느끼고 유전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호르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주관적인 게 또 개입이 돼서 정답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못생김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은데요? 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상관 있는 부분이죠. 네. 사실 못생김의 과학이란 분야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왜 잘생긴 사람과 비교해서 주로 스스로를 비하해서 오징어라는 표현을 저는 쓰잖아요. 그런 비하의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 건데. 네. 오징어하고는 사실 분위기가 맞지 않으시죠? 좀 문어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래를 좀 알아보려고요. 네. 혹시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오징어 왜 나왔나? 꼬불꼬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괴담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친이랑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네. 근데 그 아저씨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예. 아저씨에는 원빈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원빈을 보다가 한번 고개를 돌려서 남자친구를 봤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더라. 비교가 된 거죠, 순식간에. 그런 어떤 댓글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이 모든 여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남성들의 공감도 얻었습니다. 남성들의 공감을 맞아. 내가 원빈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아픈 공감력이 생긴 거죠. 아니, 원빈 씨가 그렇게까지 잘생겼죠. 예, 잘생겼죠. 특히 이렇게 비교를 바로 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원빈 씨를 보고 동시에 내가 거울을 보면 나는 오징어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잘생긴 사람도. 예, 그거는 공단장님이 자신감이 지나친 거죠. 그렇죠. 근거 없는. 나는 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왜 오징어였을까 하필이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오징어가 사람 얼굴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결혼할 때 함 들어갈 때. 굳이 오징어를 쓰네요. 오징어를 굳이 쓰잖아요. 네. 그 구멍 뚫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눈구멍만 뚫으면. 네. 그게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죠, 근데?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 10개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공장장님처럼 수염. 사람의 수염. 예, 수염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뭔가 그 몸 전체가 얼굴하고 연관되는 면이 있다. 못생김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고요. 과학이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아깝네요. 이거 재밌는데. 다음 주에 네. 이 외모를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임팩트를 얻는가 한번 다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원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대통령 직속 특조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해서는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걸리고 조선일보는 참 세월호 재조사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이게 대통령의 의지를 그만큼 보여주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동안 세월호에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도 그렇고 세월호를 재조사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어요.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여하간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조위를 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미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 순요? 네, 감사원이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발표했는데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정적 입장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잠깐 문제제기 됐었는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핵심적인 요직에 실제로 지난 10년간 4대강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4대강 업무를 진행시킨 관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감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감사를 할 자리에 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이 4대강 관련 일을 지켜본 전문가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감사원 내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 자체도 거꾸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 감사를 3번이나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은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주요
장관들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요. 오늘 총리 청문회 하는 거죠? 예. 네, 오늘 내일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네, 그냥 지금 뭉개고는 있는 건데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총리 인준 얘기 나오겠죠? 네, 총리 인준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낙연 후보자가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 일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진 사퇴 촉구하고. 보이콧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이제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정권을 흔드는 방식이, 강요들, 예, 구성할 때, 이런 청문회 때 한두 명 낙마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도 좀 달래고, 힘이 빠진 지지자들도 좀 결속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제가 보기엔 어렵다 보니까 보이콧 얘기하지만 청문위원이 총 13명인데 자유한국당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원 다 보이콧 해도 청문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막 해야 되는데 상대 정당 혹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런 공격을 할 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이콧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이콧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물론 표결 절차도 남아있긴 한데요. 이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 지형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여하간 청문회 참여해서 따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관한하는. 자, 제목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 새로운 완전한 유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이영숙 씨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정이도 나온다고 하고 저희도 좀 이 지금까지 나온 유해들 관련해서 좀 모아서 한 번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뺑뺑뺑 돌아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할 시간 여유가 생긴. 당도 걱정했다가 본인 스스로 걱정했다가 후보 걱정했다가 같은 자켓으로요. 그렇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본인 의식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 자, 이 수갑을 봐라.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수갑을 통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봐라, 내가 이렇게 수갑까지 찼다. 난 죄 없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여전히. 수갑을 통해서, 수갑을 일부러 드러냈네. 네, 선택한 거죠, 그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 최순실 씨는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법정에서. 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한 사람 인상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혐의들을 어떻게 대처나가고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조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오랜 기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제가 오래 받아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오랜 기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서 이 워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요. 미르 K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WK 용역 수수 때문에 만들었다. 네. 거기서 글로 돈을 빼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인식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은 그래서 5년 안에 소진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뇌물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진 논지 같은데 아니 누가 그 미르케이 재단 재산을 임기 내에 소진하려고 했다고 몰아친 적이 없잖아요. 일단. 네, 현재 주머니에 들어온 돈 한 푼도 없다. 그 논리죠. 네, 그러니까 미르케이 재단을 만든 게 임기 2년 남겨놓고니까 5년 내에 소진될 수 없다는 건 사실관계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임기 내에 다 소진하려고 했지.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혐의를 스스로 씌운 다음에 스스로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무도 그런 주장 안 했는데.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임기 중에 다 못 쓴다는 게 뇌물이 아니라는 무슨 반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아서 다 못 쓰면 뇌물이 안 된다는 법리가 있나요? 저는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고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부인 못하는 거죠. 블랙리스트 1년의 과정 전부를 책임을 묻는 거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을 뿐인데 그 자식이 나중에 살인범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냐. 본인은 무릎을 친 비유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아마 살인범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뭐 문체부들의 조윤선 장관이나 이런 그런 부하 직원을 의미하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자신은 뭐 그냥 대통령으로서 문제 있다고 한번 지적했을 뿐인 어머니 이 정도로 비유한 것 같은데 일단 비유가 아주 안 좋아요. 이 비유 자체가 아주 나쁜 상상을 하게 하는 나쁜 비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 뭐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 살인범을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살인하라고 교사까지 한 엄마니까 더 나쁘게 상상이 되거든요. 네, 지시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거죠. 문제단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말이 지시지 그러면 뭐 편하게 농담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안 좋고 논리 전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본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듣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논지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훌륭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다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구멍이 많은 논지여서 이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한테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해서 제2기 특별조사위 꾸리겠다라는 조선일보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어렵다고 봐서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괴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소식은 모두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각자 체제 유지하며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해야 한다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리, 북경, 서울 물리적으로 다 같은 땅 위에 있죠. 서울에서 파리까지 운전해 가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땅은 끊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땅이 끊어진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는 우리와 떨어져 있고 세계는 저 멀리 바깥에 있죠. 그렇게 나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조건은 정신을 한계 짓습니다.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처음 보는 백인을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건 그들의 평균 지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져서가 아니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북경,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그 상상의 단절이 없어져야 한다. 중고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이 대륙의 땅끝까지 횡단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변방의식을 덜치고 세계인으로 보편의식을 갖는 출발점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통일이 가져다 줄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상상까지 품어주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도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대목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은 참석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거의 5년입니다.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4년이 아니고 아직. 죄송합니다. 죄송까지야. 예. 이것보다 비장한 방식으로 다짐이 있을 수 있나. 예. 대통령으로는 이제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렇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더 큰 화제는 대통령의 추도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울컥한다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 어제 하이라이트는 노건호 씨였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화제였습니다. 네. 유가족 대표에서 감사 인사말 전하려고 단상에 올랐는데 새로운 헤어스타일 보였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헤어가 있어야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스타일이 일종의 헤어 없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예. 탈모 때문에 그랬다고. 예. 네, 정치적인 의사표시나 사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스타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어서 아예 밀었다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공식선상에서 했어요.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변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죠? 이제 나라 걱정을 여기가 조금 생기셨죠, 당에도. 아, 그럼요. 예.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마치 대선 반쯤 이긴 당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과분하게 사랑과 신뢰를 주셨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민주당이 분위기 좋은 게 너무 당연히 거기 제껴놓고 보자면 다른 모든 정당 중에 바른정당에서 제일 긍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으쌰으쌰 한다는 분위기. 그리고 당이 막 젊어지려고 노력한다는 분위기. 다른 당은 막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렇죠. 저희 당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정말 잘해보자. 국민들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쨌든 갚아보자. 이거니까. 이게 이제 그래봐야 사위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판에 대역전이죠, 사실. 대역전이 맞습니다. 네. 예. 이거 1% 2% 득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다가 대역전이라고 볼 수 있죠. 며칠 만에. 예, 단 며칠 만에. 네. 그러면서 국민들도 관심도 높아졌고 잘한다는 응원도 생기고 네. 당신들이 합리적인 보수로 성장해줘야 되는 기대도 있고 뭐 젊은 층도 막 호응도 있고 신날 요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막 아쉬운 마음, 그리고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그거 너무 후회된다. 당신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찍어주는 건데 하면서 막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신이 난 거가 느껴져요. 네, 바른정당에서는.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오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노무현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야기 잠깐 또 하고, 2주차예요, 2주차. 네. 참 2주인데, 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2주차 평가도 한번 개인적인 관점에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인상적이었다거나, 지난 시간에 1주차 됐을 때,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겁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때는 일주일이니까, 2주면 좀 흥분도 좀 가라앉고,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차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잘했던 것들. 전 또 여성이라서 특히 네. 그런지, 과거 정부들은 보면은 여성 인사 배려한다, 이런 굉장히 배려라는 말도 참 듣기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는 자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었죠. 예. 여성부하고. 예, 여성부. 사실 박근혜 여가부, 정부는 여성부 말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딱 여가부는, 하나 예. 환경부 장관을 주셨지만 굉장히 말 많고 탈 많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성들 진로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히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는 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았죠. 한마디로 예. 말해서.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인사수석을 줬어요. 이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수석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를 지면 다 지는 거잖아요. 인사가 막강한 많다고. 자리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막강한 자리죠. 거기 다 줄 서죠. 네, 인사수석. 상당히 굉장히 놀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조현옥 인사수석.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외무장관 자리를 줬잖아요. 예, 힘 있는 자리죠. 외무장관. 아니, 지금 외무장관 여성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이제 물론 보훈처장도 사실 네. 그쪽에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는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숫자만 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길을 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저도 인사수석에 이렇게 맨 처음 발표한 인사인데 인사수석 여성이 가는 걸 보고 인사수석 여성이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없었어요. 이건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이라서 조금 여성 자랑을 하면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좀 그런 여성들이 보면 조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은 그게 이제 연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그런 거에서부터 무관하게 굉장히 사람의 능력과 자질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혹시 좀 물론 발표도 그렇게 했죠. 여성 수석을 쓴 거는 그런 것을 감안한 거다 한 거니까 굉장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사가 굉장히 힘든 임명이었다고 봐요. 네. 통상적으로 하기 힘든. 예.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죠.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근데 여성이어서 안 된다고 할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리고 이거 송현옥 수석을 네.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었어요. 근데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조현옥 분인데. 수석을요? 예. 조현옥 수석. 예. 네. 이분을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고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진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굉장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성의 인재 발굴 이런 데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렇군요. 언제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훌륭한 분.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탈모인들에게 이제 위로를 일단 보내고 나도 동병상련을 겪었다. 연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난 다시 난다. 네. 메롱이죠, 메롱. 위로와 메롱.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고,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 친구가 약속한 대로 대통령이 돼서 처음 참석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대단히 비장한 자리예요, 사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전국 생중계 되고 있고. 여기서 탈모 유머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영미권에서는 원래 장례식에서 혹은 추도식에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던지고, 그게 오히려 고인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추도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단정해야지, 이렇게 자기 머리 가지고 유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 만약에 노건호 씨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평생 먹으려고 하루에 다 먹었단 말이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해야죠. 근데 어쨌든 말머리를 그런 자리에서 탈모 이야기로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흔치 않아서 이국적이다. 다른 나라가 별로 안 떠올라갔어요. 네, 여유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과거 때를 비교해보면요. 과거, 이 발언이 한번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왔을 때, 그 NLL 가지고, 근데 이걸 또 빚고 와서 반어적으로 대인의 풍모라고. 네, 진정 대인배 풍모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굉장히, 기본적으로 풍자적 화법을 구사할 줄 아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탈모 유머를 썼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한테 덕볼 생각도 없고, 눈치 볼 생각도 없고, 그런 배짱이나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려할 게 많잖아요. 눈치 볼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너무 많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국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근본이 없는. 뜬금없는 고백을 이렇게. 잡놈, 이런 사람 좀 돼야지 이렇게 막 던지면서 사는 거거든요. 뭐 어때? 이러면서. 웃기는 게 좋은 거잖아, 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같은 과인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묘한 지점에 닮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리와 상관없이 자기 유머를 막 던져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그까지 공격 많이 받았었죠. 예. 노건호 씨가 절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해도 걸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혼자,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혼자서 하여튼 좀 즐거웠습니다. 예. 이런 거죠. 친노와 탈모의 만남?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다시 난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요. 두고 봐야 알죠. 네. 네, 어제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에 남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가슴 왼편에는 수번 503번이 적힌 동그란 플라스틱 배지를 달았습니다. 수번 위에는 나대 불츠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번 사건 공범들을 표시하는 말이고,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글자들을 압축한 뜻이라고 합니다. 혐의를 정한 거군요. 네. 이게 어디다 한번 얘기했지만 참 대단한 의원이자 의원이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에 오후에 추도식과 최초의 공판 전직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취임한 대통령,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영화를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만들면 우연의 남발이라고 욕먹어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더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수갑을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네, 출석할 때 그렇게 원래 했죠.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갑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왜냐면은 이거 가리게 해주거든요. 네, 통상 이제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네. 사건 관련자들은요. 호송관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가리게 해줘요. 물어도 보고 가리겠냐고. 굳이 안 가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은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감든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용도 있다고 해요. 조윤선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 옷으로 이렇게 옷으로, 가렸던 예, 것 코트